보험 가입도 끝냈으니 이제 집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어머님이 순순히 명의를 바꿔주실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경기도 평택에 사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3살이죠. 평생 간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2층 단독주택을 장만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은 하나뿐인 아들 도연이와 며느리 지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가 참 다정해졌어요. 매일같이 제 건강을 챙기더라고요. 며느리는 아침마다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아들 도연이는 퇴근하면서 과일을 사와서 깎아주곤 했죠. 처음엔 정말 고마웠습니다. 홀로 남은 나를 이렇게나 잘 챙겨주다니. 하지만 왜일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뭔가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편함에서 우편물을 가져오는데 제 이름으로 온 서류가 있더라고요. 뭔가 봤더니 보험회사 봉투였습니다. 참 이상했어요. 저는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었거든요. 봉투를 열어보니 생명보험 가입 확인서였습니다. 보험료는 월 50만 원이고 사망 시 보험금은 2억 원이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서명한 것처럼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금시초문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최근 며느리가 갑자기 제 방에서 뭔가를 뒤지다가 제가 방에 들어가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청소 중이라고 했던 일, 아들 도연이가 제 주민등록증을 잠깐 빌려달라고 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주민등록증은 어디에 쓰려고? 제가 물었더니 아들은 상조회사 가입에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땐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켜 놨다는 것이죠. 그것도 제 동의도 없이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나니 공포가 엄습해 왔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 사실을 대놓고 따져 물으면 당장 무슨 일이 생길 것만 같았어요. 괜히 성급하게 굴었다가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잖아요. 고민 끝에 저는 보험 서류를 다시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모르는 척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죠. 그날 저녁 며느리가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굴었어요. 저녁 식사 후에도 주방에서 계속 무언가를 만들더니 초록색의 음료를 가져다 주었어요. 어머님 몸에 좋다는 야채랑 과일들로 음료 좀 만들어 봤어요. 드셔보세요. 하고 저에게 음료를 건네더라고요. 응. 그래. 고맙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은 불안했어요. 이런 친절이 진심일까 싶었거든요. 아들 도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요즘 혹시 어디 아픈 데 없으시죠? 건강검진은 언제 받으셨어요? 라며 자꾸 제 건강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제 건강을 챙길까? 그리고 왜 나도 모르게 생명보험에 가입을 한 걸까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지내왔던 며느리가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차피 내가 죽으면 모두 저희들 것인데 평생 모은 집 한 채와 보험금을 위해 제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었죠.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어요. 이런 일은 남의 일인 줄만 알았는데 저에게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혹시 제가 너무 의심하는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묘한 긴장감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뒤척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하룻밤 사이에 더욱 늙은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아침을 차려주며 말했어요. 어머님, 안색이 좀 안 좋아 보이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그냥 잠을 좀 설쳐서 그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정말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보험 서류를 발견한 그날부터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보험 서류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죠. 밤 10시쯤 아들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작은 목소리로 소근거리며 대화를 나누더라고요. 제 방 문틈을 살짝 열고 귀를 기울이니 그들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어요. 보험 가입도 끝냈으니 이제 집 명의를 바꿔야 하는데 아들 도연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어조였어요. 어머님이 순순히 명의를 바꿔주실까?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든 설득해봐야지.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다니 무슨 뜻일까요? 제가 죽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인가 싶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며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들어야 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먼저 지은이가 차를 끓여줄 때였어요. 어머님, 몸에 좋다는 약조차 우려왔어요. 드셔보세요. 평소보다 더 진한 차였어요. 향도 낯설었고요. 하지만 의심받지 않으려고 조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차를 마시고 나니 머리가 띵하고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몸이 무거워지면서 눈꺼풀이 감겼어요. 이상했습니다. 평소에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피곤하시면 낮잠 좀 주무세요. 며느리가 친절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가 왠지 차갑게 들렸어요. 며칠 뒤에는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 목이 말라서 1층으로 물을 마시러 내려갔어요. 그런데 계단 전등을 눌러도 불이 켜지지 않더라고요. 어둠 속에서 난간을 꼭 잡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계단을 내딛는 순간 저는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순간 몸이 공중에 떴다가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나왔는데 그 소리를 어떻게 들은 건지 아들과 며느리가 달려나오며 거실에 불이 켜졌어요. 온몸이 아프고 정신이 없었지만 저는 반사적으로 계단을 올려다봤습니다. 계단 위에는 물 같은 액체가 흥건하더라고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쩌다가 넘어지셨어요? 도연이가 걱정하는 듯 말하며 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도 걱정을 거들며 저의 상태를 이곳저곳 확인하더니 크게 다치시진 않은 것 같네요. 며칠 푹 쉬시면 나으실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은 걱정보다는 아쉬움이 큰 것 같았어요. 침실에 누워서 생각해 보니 의심이 더욱더 커져갔죠. 새벽 2시에 제가 넘어진 소리를 듣고 어떻게 그렇게 바로 달려올 수 있었을까요?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정말 빨리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계단에 있던 물은 뭘까요? 2층은 저 혼자 사용해서 아들 내외는 거의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비가 새는 것도 아니었는데 다음 날 아침 아들 도연이가 제 침대 옆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응, 그래. 혹시 이런 사고가 또 생길지도 모르니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고로 다쳐서 누워있는 어머니에게 안부가 아닌 진명의 이야기를 하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건 안 된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랑 내가 평생을 모아온 거야. 이제 남은 거라곤 이 집 하나뿐인데 어차피 내가 죽으면 다 너에게 갈 텐데. 뭐하러 명의를 바꿔? 아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제가 집을 팔아먹을 것도 아니고 어머니 잘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명의만 바꾸는 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아들은 고집을 부리며 계속 저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래도 이 집이라도 내가 갖고 있어야 마음이 안정될 것 같아. 그 얘기는 그만하자.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게 굴지도 않고 미묘하게 차갑고 냉정해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며 안부를 물어왔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본 척 만 척 하더라고요. 식사 때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쯤 되자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아들 내외가 제 재산과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나아가 저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무서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를 돈으로 보는 자식에게 평생 모은 재산을 이렇게 빼앗길 순 없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목숨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어떻게든 대응해야 했어요. 하지만 경찰에 섣불리 신고하기에는 증거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어요. 이들의 본색을 드러나게 하는 방법 같은 거요. 밤마다 이런저런 생각들이 엄습해오며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의 계획을 막을 수 있을까? 아들과 며느리의 눈빛은 날로 차가워졌고 집 안에 있는 것이 가시방석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저를 짐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제 주변에서 크고 작은 이상한 일들이 자꾸 반복됐어요. 이번에는 계단에서 넘어지는 정도였지만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졌습니다. 저는 각오를 다지며 반격할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생각할수록 괘씸해서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얼음판 같던 날들을 보내며 주말이 다가왔어요. 일요일 오후 2시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마당에 나가서 바람을 쐬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처럼 보였지만 마음은 싱숭생숭 불안했어요. 아들 며느리가 요 며칠 조용했기에 그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한참 생각에 잠겨 있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가 나며 무언가가 제 바로 옆에 떨어지며 깨졌습니다. 깜짝 놀라서 보니 화분이었어요. 옥상에서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만약 제가 한 발자국만 옆에 있었다면 머리에 맞았을 거예요. 너무 놀라서 주저앉으며 옥상을 올려다봤습니다. 옥상에 아들 도연이가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아들이 급하게 마당으로 내려왔어요. 숨을 헐떡이면서 제 상태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화분들을 정리하다가 실수로 놓쳤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살피며 눈치를 봤죠. 그래. 나는 괜찮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공포와 불안감에 온몸이 떨렸어요. 이제 정말 도연이가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실수로 화분을 떨어뜨렸다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화분은 정확히 저를 조준하고 던진 것 같은 위치에 떨어졌거든요. 2층 제 방으로 올라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런 일까지 겪고 나니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저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아서 골똘히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자니 막상 증거가 없었어요. 생명보험 가입도 제가 직접 서명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기 어려웠고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것도 충분히 사고로 넘어갈 수 있었죠. 화분이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머리를 스쳐가는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저는 바로 방문을 잠그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오랫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상자였습니다. 상자 속에는 간호사 시절 쓰던 낡은 수첩이 들어 있었어요. 수첩을 펼쳐보니 병원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던 환자들의 연락처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까지 연락하며 지내는 사람은 몇 안 됐지만 그 중에서 정호의 연락처가 눈에 띄었어요. 30년 전에 중환자실에서 간호했던 환자였는데 회복한 후에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정호는 명절 때마다 안부 인사를 하는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60대 중반이 되었고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전직 경찰이죠. 호흡을 가다듬고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정호야, 나야, 잘 지냈니? 아, 어머니, 저는 잘 지냈습니다. 어머니는 별일 없으시죠? 정호야, 사실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다. 저는 그동안 일어난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보험 가입부터 계단 사고, 화분 사건까지 크고 작은 사건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정호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놀라며 어머님, 그 집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라며 걱정해줬어요. 정호야, 나 혼자서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아. 도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도와드릴게요. 정호는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틈을 타서 정호가 집에 왔어요. 손에는 묵직한 상자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힘드셨겠네요. 정호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대책을 세워야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잖아. 정호는 집안 곳곳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증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초소형 카메라를 곳곳에 설치해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라며 가져온 박스들을 열었습니다. 이게 다 뭐니? 요즘은 아주 작은 카메라들이 많이 나와요. 눈에 띄지 않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라며 정호는 거실과 주방, 마당 곳곳까지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모르고 보면 절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아서 신기했습니다. 어머니, 혹시라도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바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24시간 전화 받을 수 있게 해놓을게요. 정호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줬습니다. 핸드폰은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라고 했고요. 그리고 어머니, 한 가지 더 준비해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재산 관리 말입니다. 혹시 모르니까 미리 안전하게 처리해 놓으세요. 정호의 조언에 따라 며칠 후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계약을 해두면 아들과 며느리가 원하는 재산을 얻을 수 없게 되거든요. 적어도 제가 죽는다고 해서 큰 돈을 얻지는 못하게 되겠죠.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아들과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든 증거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이들이 스스로 욕망을 드러내기를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저를 해치려 할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대비를 했기에 두려움이 조금 줄었습니다. 틈이 날 때마다 카메라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했어요. 정호가 알려준 대로 녹화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행동을 관찰했는데 여전히 수상한 점들이 많았어요. 밤마다 은밀하게 속삭이듯 대화를 하며 저의 눈치를 살펴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먹는 음식에도 더욱 신경 쓰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던 저는 며느리가 주는 차나 음식은 가능하면 피하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평소와 다르게 며느리가 특별히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리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특별히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음식들로 준비했어요. 라고 말하며 며느리가 미소를 지었는데 왠지 모르게 섬뜩한 기분이 들었어요. 난 속이 안 좋아서 못 먹겠다. 고 말했더니 며느리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요리하느라 고생했을 텐데 미안하구나. 저는 이렇게 말하고 황급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동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럴수록 저의 불안함은 더욱 더 커져만 갔죠. 마치 폭풍전야 같았거든요. 저는 정호에게 중간중간 상황을 알렸습니다. 정호야, 요즘 며느리랑 아들이 더 이상해졌어. 뭔가 큰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들어. 어머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주세요. 나날이 긴장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이제는 혼자가 아닌 정호가 있다는 생각에 그래도 마음이 조금 든든해졌어요. 그리고 재산도 안전하게 처리해 놨으니 아들과 며느리의 계획이 성공하더라도
원하는 건 얻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저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부산스럽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생일이 될까?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히 마음을 다잡았어요.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나물 반찬들까지 평소에는 해주지 않던 음식들을 한가득 준비하는 모습이 오히려 섬뜩했어요. 저는 2층에서 내려다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한가득 요리하는데 무슨 핑계를 대며 거절하지? 먹어도 괜찮은 걸까? 점심쯤이 되자 식탁 위에는 정말 거한 상차림이 차려졌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다가왔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어서 앉으세요. 저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속내를 감추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구나. 아가, 뭘 이렇게 많이 만들어지니? 늙은이 생일이 뭐 대수라고. 아들 도연이가 옆에서 거들었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이 정도는 차려야죠. 그때 며느리가 마지막 그릇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미역국이었어요. 며느리는 밝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전복 듬뿍 넣어 푹 끓였어요. 드셔보세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설마 이국에?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동하고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현관 쪽을 바라봤죠.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지? 나가보렴. 며느리가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정우가 약속대로 온 것이었죠.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옆집에 새로 이사 왔어요. 이웃인데 인사라도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라며 정우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사 오셨다니 반가워요. 대화가 길어지자 아들도 궁금해하며 현관으로 나갔어요. 저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재빨리 일어나 며느리의 미역국과 제 미역국을 바꿔치기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이제 진짜 판가름이 날 거야. 속으로 생각했죠. 잠시 후 며느리와 아들이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시루떡 한 접시가 들려 있었어요. 누가 왔니?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옆집에 새로 이사 왔다고 인사를 왔네요. 며느리가 시루떡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죠. 요즘에도 이삿떡 돌리는 사람이 다 있네요. 식기 전에 얼른 식사하세요, 어머니. 아들 도연이가 재촉했습니다. 그래. 너희도 얼른 앉아라. 식탁에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지만 저는 선뜻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때 아들이 갈비찜 하나를 집어 먹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본 후 따라서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아들이 먹는 것이니 안전하겠다고 판단했죠. 어머님 많이 드세요. 며느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가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요. 이후 대화 없는 식탁에는 묘한 긴장감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렇지 않게 미역국을 떠먹는 모습을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찝찝했지만 저도 미역국을 한 입 먹었습니다.
며느리 역시 거리낌 없이 자신의 미역국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는 식사를 하는 내내 며느리가 괜찮은지 눈치를 봤죠. 우리는 조용히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가끔씩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거의 마쳐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며느리가 수저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는 목을 움켜쥐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들은 소리쳤습니다. 저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연기를 계속해야 했습니다. 도현아, 얘가 왜 이러니? 며느리는 점점 더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그러더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얘야! 저는 소리쳤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며느리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고 기침과 함께 피를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신 차려. 아들이 며느리를 흔들었지만 며느리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빨리 119에 신고해! 네, 어머니. 도연이가 허둥지둥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 틈을 타 조용히 화장실로 가서 정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호야, 지금이다. 네, 어머니. 지금 바로 신고하고 갈게요. 저는 화장실에서 나와 다시 며느리 옆에 앉았어요. 아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현아, 침착해라.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곧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고 구급차와 경찰차가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정호도 함께 왔죠. 구급대원들이 며느리를 들것에 옮겼어요. 아들 도연이도 구급차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어머니는 같이 안 가세요? 아니다. 나는 여기 경찰분들과 정리를 해야지.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정우가 제 옆에 서서 경찰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어머님, 오늘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 계단에서의 낙상 사고, 화분 사건,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까지요. 정호도 옆에서 거들었죠. 어머님께서 정말 힘들어 하셨습니다. 저도 직접 보고 충격받았거든요. 경찰들은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카메라들을 수거했어요. 그리고 식탁 위의 음식들도 모두 증거물로 가져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구급차가 사라진 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우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통 잠을 이룰 수 없었죠. 며느리가 쓰러졌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분명 제가 바꿔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광경을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어요. 만약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 제가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테니까요. 새벽녘이 되어서야 저는 잠시 눈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드러날 때가 왔어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며느님이 드신 미역국에서 치명적인 살충제 성분의 독극물이 검출되었어요. 이미 예상은 했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큰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게 확실해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던 와중에 정호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많이 힘드시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TV에서 비슷한 사건들을 볼 때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정호야, 내가 고생이 많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니가 안전해지셔서 이제야 마음이 좀 놓이네요. 정호가 건넨 이 한마디에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이 떠다녔어요. 친아들은 보험금과 재산 때문에 나를 죽이려 했는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정호는 이렇게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 준다니 마음이 헛헛해지고 평생을 아들에게 헌신한 세월이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며느리를 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복잡한 감정들을 추스르며 머릿속 생각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죠. 열흘째 되던 날, 드디어 며느리가 의식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고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실에는 도연이와 형사들이 있었어요. 눈을 뜬 며느리가 형사들과 저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어요. 차라리 깨어나지 말았으면. 그 말을 들은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죽지 않아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 며느리는 차차 회복됐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아들도 공모 혐의로 연행되었죠. 그날 오후 저는 멀리서 경찰차에 연행되는 아들 도연이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왔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죠.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차로 다가갔습니다. 도연이와 눈이 마주쳤어요. 내가 널 어떻게 키워왔는데, 어차피 이 애미 죽으면 내 몫이 될 텐데, 그 돈이 그렇게 탐났니? 애미를 죽일 만큼? 이 모든 거 너희 스스로 자처한 거다. 날 원망하지 말 거라. 도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어요. 곧 경찰차는 떠나갔고 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했어요. 얼마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죠. 73세 노인이 아들과 며느리의 살해 음모를 역으로 이용해 복수한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다고 보도하더라고요. 저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담담하게 진술을 해나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했던 경위를 차근차근 설명했죠. 판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미리 국그릇을 바꿔치기 하셨는데 그 결과를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답했어요. 예상은 했지만 설마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희생되고 싶지는 않았어요. 진실을 밝혀야 했으니까요. 재판부는 며느리에게 살인미수죄로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들은 공모죄로 3년의 실형을 받았어요. 판결이 끝나고 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한 정적만이 집을 가득 채웠고 아침에 눈을 뜨면 이제 온전히 혼자라는 사실에 쓸쓸했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약속대로 재산의 일부를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어요. 남은 재산으로 조용히 여생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제 이 조용한 집에는 정우만이 가끔 안부를 물으러 찾아와요. 어머니, 후회되지 않으세요? 정우가 물었습니다. 후회라. 글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탐욕에 눈먼 자식들을 그냥 두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겠지. 차라리 잘 됐어. 저는 제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뻔했지만 끝내 통쾌한 복수를 이뤄냈죠. 탐욕을 짓밟고 제 품위를 지켜낸 것입니다. 73세의 나이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평생을 살아온 지혜로 제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한 평안을 찾았어요. 가끔 아들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옵니다. 용서를 구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저는 답장을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너무 냉정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부모를 돈으로만 취급하는 자식에게 생명을 위협받으면서까지 모성애를 베풀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우가 가끔 이런 말을 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시다니. 나는 그저 억울하게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누구든 자신의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잖니. 설령 그게 내 자식이라고 해도 말이야. 요즘 저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꽃에 물을 주고 오후에는 독서를 하죠. 간혹 동네 분들이 안부를 물어오시면 간단히 인사를 나눕니다. 모두들 제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만 특별히 뭐라고 하시지는 않아요. 오히려 용감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평생 모은 재산도 안전하게 지켜냈고 무엇보다 제 생명을 지켜냈잖아요. 이 모든 일이 끝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집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평안 날들을 보내고 있죠. 언제 독이 든 음식을 먹게 될지, 언제 사고를 당할지 걱정하며 살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정우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옵니다. 이런 든든한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어머니께서 제게 생명의 은인이시잖아요.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죠. 정우는 항상 이렇게 말해요. 저는 이제 정우를 가족이라 생각하며 남은 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속 시원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탐욕에 눈먼 자식들에게 마지막까지 당하고 살 뻔했지만 끝내 제가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역전극이 아닐까요?